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장자크 루소는 출신에 관계없이 인간은 평등하다고 보고 불평등은 사유재산에 있다고 했지만 작은 소유를 인정하고 노동을 높이 평가하는 뿌띠 부르주아적, 수공업자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했지만 홉스와는 달리 인간의 자연의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우정과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자연 상태를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루소는 볼테르와 더불어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8세기 계몽의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그를 계몽주의 사상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루소는 근본적으로 이성을 극복하고자 한 사상가였기 때문이다. 순수이성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감각적인 인간이었다. 루소의 저서 속에는 다른 어떤 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활활 불타오르는 감정과 격정적으로 휘몰아치는 내면을 지닌 그의 불안한 삶이 반영되어 있다. 아마 모든 위대한 사상가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루소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7의 나이에 갑자기 유명한 인사가 되기 전까지 그는 무척 불안정한 삶을 보냈다. 어머니가 루소를 낳다가 죽자 가난한 시계공이었던 아버지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를 길렀다. 아버지는 어린 루소에게 일찍부터 문학을 접하게 해주었고 나중에는 칼뱅교 목사에게 아들을 맡겼다. 그 후 루소는 동판 화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지만 16살에 그곳을 뛰쳐나왔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사보이 지방에서 후원자인 바랑 남작 부인을 만나 집사로 일하면서 철학자, 문인, 음악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다. 어떤 면에서 그에게 어머니이자 애인이 되어준 여인이었다. 루소는 이 부인의 영향으로 칼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13년 후 여인 곁을 떠나 1741년에 파리로 이주해서 곧 현지 지성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음악 이론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썼고 한동안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 일하기도 했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그는 세탁부로 일하던 여인을 만났고 20년의 동거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5자녀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냈다. 모두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루소가 훗날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에 대해 그처럼 상세하게 기술하고 심지어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에 속하는 에밀을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루소는 디종 아카데미가 상금을 걸고 공모한 논문에 당선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다. 논문은 1750년에 인쇄되어 나왔는데 디종 아카데미가 공모한 논문의 주제는 예술과 학문이 도덕적 규범의 개선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느냐였다. 루소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술과 학문은 도덕적 규범의 개선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깜짝 놀랄 만한 답을 제출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당대의 학문과 예술은 사회적 타락의 상징이고 오직 사회의 부조리를 은폐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인간이 태어날 때처럼 자유롭다면 모든 인간은 평등할 것이고 예술과 학문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루소는 소박함과 천진무구함 그리고 가난만이 우리의 행복을 북돋우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결론지었고 이 논문으로 1등상을 받았다. 여기서도 루소의 사상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그의 철학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유의 뿌리를 둔 본래적이고 소박한 공동생활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담은 이 구호는 바로 이렇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의 논문을 두고 곳곳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자 디종 아카데미는 또 다른 주제를 던지며 논문을 공모했다. 불평등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였다. 불평등이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것일까? 루소는 다른 논문에서 답을 제시했다. 우선 불평등을 육체적, 자연적 불평등과 정치적, 도덕적 불평등으로 구분하면서 전자가 건강과 신체 조건, 마음, 나이 등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의 작품이라고 규정지었다. 큰 인간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린 자연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것은 자연의 힘들과 하나 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던 상태를 뜻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동물적인 사랑만 있었고 억압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원적인 자연 상태는 어쩌다가 없어졌을까? 루소는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로 이렇게 답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땅에 울타리를 치더니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해서 믿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시민사회의 창시자였다. 루소는 토지의 소유가 억압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했다. 거기서부터 빈부를 사회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법규와 공권력이 발생한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불행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루소는 1762년에 발표한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답을 제시했다. 이 책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말은 루소에게 사실 확인일 뿐 아니라 부자유를 제거하려는 선언적 사명이기도 했다. 그도 근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국가적 강제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강제력은 인간의 선천적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여기서 그는 이런 결론을 끄집어냈다. 국가는 오직 합의를 토대로, 즉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토대로 성립되어야 한다. 이 합의가 바로 시민의 표결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회계약이다. 이때 사회 전체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생성된다. 시민이 일단 사회계약에 동의하면 훗날 국가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동의해야 한다. 이 마지막 대목이 루소의 국가론이 비판받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다수의 지배를 통한 권력 남용을 방지할 어떤 대비책도 없기 때문이다. 루소의 이런 견해는 훗날 독재자나 전체주의적 정치 집단에 의해 공동체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소수를 억압할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에서 공포 정치가 판을 칠 때 루소의 이론이 아주 좋은 근거로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루소는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했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양하는 대상이 통치자가 아니라 공동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루소는 관념적으로나마 집권자의 전횡을 국가에서 배척했다. 루소는 디종 아카데미의 질문에 답하는 두 번째 논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완성했다. 그 질문은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였다. 이 물음에 대해 그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선했지만 이후 타락했다는 주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첫 논문인 하계론의 맥을 잇고 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이 주장을 더 가다듬어 자연적 불평등과 인위적 불평등을 구별했다. 자연적 불평등은 건강, 지성 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고 인위적 불평등은 사회를 지배하는 규율에 의해 생긴 불평등이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인위적 불평등이다. 그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하는 나름대로의 과학적 방법으로 인류 생활의 초기 단계를 재구성했다. 그는 최초의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고독한 존재였다고 보는 점에서 홉스의 자연상태에 관한 설명에 동조했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인간 생활이 가난하고 불결하고 거칠고 부족한 것이라고 본 영국 비관론자와 달리 최초의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착하고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악의 출현과 관련해서 자연은 책임이 없으며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는 인간이 남녀 공동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주지를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가족이 형성되고 이웃과 교제하는 생활 방식이 생겼다. 이러한 초기 미숙한 사회는 실로 인간의 황금 시기로서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좋았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오래 갈 수 없었다. 사랑의 감정과 함께 질투의 파괴적 감정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물을 다른 이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첫걸음이자 악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인간 각자가 다른 이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면서부터 때묻지 않은 자기 사랑은 자만심으로 바뀌어갔다. 재산의 출현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부를 만드는 일이 필요해짐에 따라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루소는 토지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상태를 벗어난 데서 비롯된 끔찍한 사태를 묘사하면서 재산이라는 치명적인 것이 생겨난 상태를 한탄했다. 그러나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될 수 없고 황금 시기로 돌아갈 수도 없다. 시민사회는 두 가지 목적, 즉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다. 시민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주로 부자에게 이익을 준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유권을 적법한 것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난한 자를 계속 무소유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를 세우는 일은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얻는 것이 적은 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사회계약이다. 그렇지만 사회 속의 인간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못지않게 부자도 행복하지는 않다. 사회 속에서 사람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적개심을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채 서로 미워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을 별개의 독자적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연과 순진무구함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오랜 역사 과정의 부산물로 보았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을제네바 공화국에 바치기 위해 쓴 헌정사에서 루소는 이 도시 국가가 자연이 인간들 사이에 설정한 평등과 인간이 그들 사이에서 제도화한 불평등 간의 이상적 균형을 이루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가 제네바에서 눈여겨본 것은 최선의 사람이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이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알맞는 자리에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보았다.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불평등 기원로 늘 쓴 루소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가를 문제로 사회계약로 늘 썼다. 이 글의 모델도 제네바였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인간이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묘사된 부정한 사회계약과 반대로 시민사회나 국가가 참된 사회계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인간은 자연상태의 독립을 희생한 대가로 더 나은 자유, 즉 참된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자유는 스스로 부관법에 복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루소가 정의한 정치적 자유에는 문제가 있다. 그는 단일한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규칙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사회는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개별이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루소는 시민사회를 일반이지에 의해 통합된 인위적 존재라고 답한다. 루소가 말하는 공화국은 비록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가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반이지의 창조물이다. 일반이지는 결코 각 구성원의 의지로 흩어지지 않으며 공적 국가적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협약 아래 모든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남김없이 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본점에서 루소는 토머스 홉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루소는 이러한 양도를 시민권을 갖기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권리 교환으로 이해한다.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리하다. 즉 포기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개인 자신의 힘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불분명한 가치를 지닌 데 반해 대가로 얻은 권리는 공동체의 집합적 힘에 의해 강화되는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참된 법과 실정법을 근본적으로 구별한다. 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묘사되듯이 실정법은 단순히 현 상태를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에서 서술하는 참된 법은 정당한 주권자인 민중의 집합적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다 같은 시민인 민중이 복종하기 때문에 정당한 법이다. 루소는 어떤 민중도 자신에게 부당한 법을 만든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법은 부당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루소는 민중이 반드시 가장 지성적인 시민을 대표로 선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다. 실제로 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민중이 어리석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반이지는 도덕적으로 항상 건전하지만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민중에게는 솔론, 리쿠르고스, 칼뱅과 같이 헌법이나 법률 체계를 구상하는 훌륭한 정신을 소유한 입법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마키아벨리도 비슷하게 제시한 적이 있다. 루소는 마키아벨리를 매우 칭송했으며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정부를 옹호한 점에 공감했다. 마키아벨리의 영향은 시민 종교에 관한 서술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루소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국가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용기, 남성다움, 애국심 등의 덕목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공화국 종교로서는 쓸모가 없다. 마키아벨리처럼 이교적 재래의식의 부활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루소는 군사적 덕목의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학적 내용을 가진 시민 종교를 제창했다. 사회계약론 이출간되던 해에 성장소설이자 교육학 입문서에 해당되기도 하는 에밀이 출간되었다. 이 책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루소는 에밀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개한 사상에 입각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어른들의 잘못된 세계로부터 가능한 한 오랫동안 떼어놓을 것을 요구했다. 에밀은 소설과 교육학 논문의 중간 형태로서 사회계약론의 공화주의 윤리와 신엘로이즈의 귀족 윤리를 번갈아 내세운다. 이 작품은 한 가정교사가 어떤 부자의 아들을 가르치는 이야기이다. 루소는 여기서 아까 오류는 어린이의 본성이 아니라 외적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가정교사는 이러한 악영향을 막고 어린이가 자연의 본성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밀의 출판은 프랑스 의회의 독실한 얀센주의자들을 분노케 했다. 얀센주의자들은 이 책을 불태우게 했고 저자를 체포하도록 했다. 파리의 의회는 루소의 저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고 루소는 신변의 위험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다. 영국에 있던 데이비드 휴미 그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루소는 곧 비극적인 인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친구들과 불화가 생기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등을 돌렸다. 경쟁자였던 볼테르와는 벌써 오래전에 단교했다. 자신을 증오한다라는 말과 함께
루소는 이제 사람 좋은 흉과도 다투었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루소는 데이비드 휴미 그레도와 조지 3세에게서 연금을 받도록 해주었으나 영국 지식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흉도 마찬가지라고 의심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 징후를 보였으며 마침내 이름을 숨긴 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다. 예전에도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지만 점점 더 괴팍한 인물로 변해갔다. 그는 아르메니아 조끼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많은 초상화가 이런 모자를 쓴 루소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결국 병든 몸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말년의 마지막 10년 동안 루소는 주로 적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서전적 글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책은 고백록이다. 또 적들이 씌운 혐의에 답하기 위해 루소는 장자크를 심판한다를 썼다. 가장 감동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는 초기의 강렬한 열정이 온화한 서정성과 진지함으로 나타난다. 순수이성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집에는 초상화가 딱 하나 걸려 있었다. 루소의 초상화였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인간에게는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있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성이 연구자다. 인식에 대한 무한한 갈증을 느낀다. 나는 그것만이 인류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나를 루소가 옳은 길로 인도했다. 이제 착각에 빠진 특권이 사라진다. 나는 인간에게 존경을 표하는 법을 배운다. 오늘날 루소는 계몽주의와 달리 이성뿐 아니라 감성과 개인도 중시했던 낭만주의의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다.